네, 오늘장 랭킹 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이슈들 가운데 어떤 이슈에 주목해야 되고 어디서 투자 전략을 저희가 꿰야 될까요? 이에 대한 아이디어 얻어보는 시간이죠. R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월요일 이 시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5가지 이슈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네. 리오프닝이 오늘장의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나눠서 첫 번째, 두 번째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리오프닝 가운데 많이 간 쪽, 조명을 많이 받은 쪽 항공주입니다. 사실은 너무 많이 주목을 받아서 지금 많이 오른 자리인지 아니면 주목하는 곳을 더 봐야 되는지 좀 아리송한 시점입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맞물려 오늘 강세인데 강세 좀 어떻게 해석하고 전략을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주는 항공, 그다음에 화장품, 의류 네. 이쪽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회복의 변곡점은 올해 여름 성수기로 보고 있는데 이미 이제 예약을 미리 하기 때문에 현금을 미리 지불하겠죠. 그래서 항공사들의 재무 구조는 이제 2분기 정도부터는 좋아질 걸로 보는데요. 아마 3분기 정도에는 국제선 여객이 팬데믹 이전에 한 50% 절반 정도까지는 올라올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국제선을 띄우는 항공사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네. 한 20% 정도 팬데믹 이전보다는 국제선을 띄우고 있는데 준비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아직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글로벌 국제선 수요가 2019년 대비 20%에서 50%까지 올리는 데에는 약 1년 정도 다른 해외 쪽은 좀 걸린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빠르게 국제선율이 좀 올라오고 있다고 모습을 볼 수 있겠고, 운임이 팬데믹 이전보다 가격이 20% 이상 올라오면은 LCC 업체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 BP 정도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 전가가 충분히 이루어지면서 최근에 여행 수요가 예약도 많이 들어오고 네. 실제 인천공항에 4월 들면서도 실제로 많이 붐비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죠. 그래서 예약이 먼저 증가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은 2분기 정도부터는 현금 흐름이 BEP 수준까지 올라오고 아마 하반기부터는 LCC도 흑자 전환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단기적으로 이 가시성에 비해서 주가가 먼저 많이 너무 빨리 올라왔고 또 최근에 같은 어떤 BEP 수준 정도까지만 가지고 LCC 업종들의 밸류에이션 추가 상향을 논하기에는 다소 조금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유증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증자 관련된 이슈로 보자면은 주가 희석 요인은 한 60% 정도 주가가 사실은 희석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주가는 오히려 2배 정도 올라왔으니까 여기에서 또 슈팅 나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고요. 다만 유가 상승 때문에 유류 할증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 때문에 주가가 다소 다시 빠진다면 개인적으로는 LCC 부분들이 변동성이 좀 크고 올라갈 때 좀 강하게 좀 더 튀어오른다는 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안정성 면에서는 아마 대한항공이나 이런 좀 큰 종목 중심으로 오히려 실적이 받침이 되고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이제 설명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공주 전반적으로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빠르게 반영한 상태,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도 안정적으로는 LCC보다는 대형사를 보자라는 투자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항공주를 알아봤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리오프닝 섹터의 화장품주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면 18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사용한다라는 네. 이슈화가 되면서 지금 사실은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앞서 본 항공주와 다르게 부장님, 화장품은 많이 밑에 있었고 간다 했다가 못 가고 간다 했다 못 가는 이 패턴을 반복을 해서 네. 이번에 리오프닝 키워드를 믿고 화장품주에 대한 베팅을 해도 되나에 대한 의문은 있거든요. 일단 오늘의 강세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네, 브랜드샵,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중국 면세 노출도가 70%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 현재 매출과 그다음에 면세를 합한 중국의 영향을 받는 쪽에 70% 정도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브랜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분명히 있습니다. 1분기 숫자도 다소 좀 떨어질 걸로 보이고요. 또 1월에 국내 면세 시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기 때문에 브랜드 관련된 종목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면세 수요는 2분기 초까지 약세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1, 2월이 좀 안 좋았는데 3월에 어떻게 되냐 MOM 월별 지금 그 수출 기준을 보니까 중국 쪽이 상당히 좀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그래도 미국과 일본이
좀 플러스권으로 수출 기조가 조금 나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매출 전반적인 흐름의 포커스 변수는 중국 쪽의 포커스가 더 높기 때문에 브랜드샵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은 주춤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은 네. 중국의 봉쇄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그런 관점에서는 브랜드샵을 가진 아모레퍼시픽이나 LG 네. 생활건강은 당분간도 조금 힘들 수 있다. 뭐 이 리오프닝 수혜를 받긴 좀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뭐 수혜를 받는다고 기대감은 가질 수 있겠지만 네. 펀더멘탈리 실적으로 보면은 2분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네. 있어요. 2분기 초 정도까지, 그러니까 뭐 한 4, 5월 정도까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 1분기 같은 경우는 LG생활건강이 전년 동기 대비 26%나 감소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감소 전망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주가 약세가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고 보이는데 그래도 어쨌든 중국의 6.18 쇼핑 시즌이 또 다가옵니다. 네. 그러면은 선제적으로 한 5월 정도에는 이 6.18 쇼핑 시즌 페스티벌을 대비한 수요가 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5월 정도에는 아마 이번 하락세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지면서 단기 반등은 충분히 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마 6.18 쇼핑 페스티벌 대비한 면세 수요가 5월 정도부터 나온다고 본다면 4월 저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점 매수를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반기 같은 경우는 브랜드 같은 종목보다는 오히려 ODM사가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로컬 업체 같은 경우가 지금 대부분 다 온라인 쪽에서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중국의 화장품 기본법이 30년 만에 변경되면서 로컬 업체들이 화장품 기본법의 어떤 그 화장품 기본법에 맞추는 그런 어떤 퀄리티를 맞추기가 되게 힘듭니다. 중국 로컬 업체들 이야기고요. 네. 그러면 그 많은 수많은 업체들이 글로벌 ODM 1위 업체인 뭐 코스맥스나 한국 콜마 쪽으로 좀 이전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OEM, ODM 이런 쪽이 좀 더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코스맥스는 워낙 좋긴 하지만 코스맥스 이스트 상장 논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수급적으로 약간 꼬인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콜마 정도까지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하반기 같은 경우는 다소 이러한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약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아지겠죠. 그리고 네. 6.18 행사가 또 5월 정도에 반영을 될 수 있다 좀 본다면 하반기에는 그래도 브랜드샵 관련된 쪽이 좀 좋아지는데 근데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은 마스크를 벗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기초 화장보다는 색조 화장 쪽으로 좀 넘어가겠죠. 네. 그래서 뭐 클리오 같은 회사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 클리오도 괜찮은가요? 아무래도 네. 좀 논란이 있었던 종목이라서 흔들림도 동시에 네, 있었잖아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클리오는 과거에 색조 위주였기 때문에 그리고 내수 중심의 회사였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받았지만은 색조에서 기초까지 해서 기초 화장품이 일본 쪽에서 굉장히 지금 호평을 받고 있고요. 일단 내수 중심에서 수출, 일본과 중국 쪽 수출 비중이 30% 이상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요인이 다소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 섹터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근데 만약에 뷰티와 관련된 리오프닝 수혜를 꽂으라면 제 개인적으로는 화장품 쪽도 뭐 기대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미용 기기 쪽이 더 나을 수 있겠죠. 오히려 지금도 실적이 찍히고 있는 미용 기기 네, 그렇죠. 쪽에 더 관심을 기울여 보자. 네, 그래서 뭐 클래시스라든지 네. 뭐 제시스 메칼 이런 종목, 루트로닉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실적도 나오고 네. 수출 실적이 상당히 좋고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상당히 더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미용 기기 쪽이 화장품보다는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머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더 편안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네. 뭐 화장품 쪽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기저 효과가 1분기까지는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당장 튀어오르는 것은 좀 부담스럽죠. 아, 그러면 기대감만 정말 많이 받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모나미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사실은 뭐 화장품 네. 섹터에 지금까지 속했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 진출한다라는 기대감이 몰리면서 상당히 7거래일간 이 상승폭을 쌓아오고 있거든요. 네. 새로운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는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을 있는 쪽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예, 뭐 모나미 같은 경우는 지금 창업주께서 별세했다는 소식도 들리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추가적인 어떤 새로운 어떤 뭐 오너, 그다음에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서면서 다소 조금 새로운 바람을 불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 사실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 화장품 사업에 대한 진출 모멘텀은 역시나 이제 모나미가 생존 모색을 해야죠. 우리가 이제 필기구만 가지고 살기에는 쉽지 않고요. 그렇죠. 이익률이 워낙 네. 낮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 창출을 위해서 사업 다각화를 준비하고 있고 화장품 사업 진출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사실 뭐 아모레나 LG 생활건강 같은 아주 오랫동안 글로벌리 아주 잘했던 회사들도 지금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그 신사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또 집어넣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일정 수준 수익을 올라오기 위해서는 또 마케팅도 해야 되고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모나미가 또 그 화장품에 특화된 회사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물론 기존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 진출하는 것에 좀 걸림돌이 상대적으로 좀 아예 다른 걸 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생존을 위한 모색을 위해서 이게 수익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시간이나 비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게 돈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비용 증가에 따른 어떤 비용 요소가 좀 더 추가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경쟁력이 또 얼마나 있을지 색조 화장품을 냈을 때 만약에 모나미가 어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돈을 버는지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이것은 따라잡기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화장품도 저희가 좀 넓게 살펴봤습니다. 대형사부터 미용기기 그리고 신사업 진출한 섹터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답답한 쪽이 바로 형님들입니다. 삼성전자, 네. SK하이닉스 부장님, 예. 업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 수급도 부진하고 주가도 부진, 힘이 좀 많이 없습니다. 오늘 뭐 증권사 보고서 보니까 목표 주가 좀 많이 낮추기도 했던데 네. 이런 반응, 이런 주가의 움직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멀티플 하향 조정을 한 것 같고요. 네. 뭐 PBR 1.6배에서 1.5배로 멀티플 하향 조정도 했고 실적은 뭐 견조할 것 같습니다만 일부 1분기 실적이 기대치보다 조금 낮추는 듯한 경향이 좀 있어서 보고서가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트렌드 포스라는 이제 글로벌 리서치 관련된 쪽에서도 2분기 디램 가격 전망을 1분기 대비 마이너스 5%에서 0% 정도 수준. 그러니까 그래도 마이너스권으로 생각을 좀 했는데 네. 이게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구간이 좀 더 벌어지는, 좀 더 하향 추세되는 모습으로 트렌드 포스가 일단 추정치를 조금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향 조정한 것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자 수요가 둔화되는 모습이 좀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뭐 대만의 노트북 ODM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그 재고나 이런 것도 좀 낮춰주고 있고 출하량도 다소 좀 늦어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일부 지금 일부 이제 SE 제품, 그러니까 아이폰 SE 같은 경우는 보급형이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죠. 20% 정도 뭐 줄인다는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소 수요 둔화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디램 가격이 조금 치고 올라오는 것들이 시기가 좀 지연되거나 늦춰질 수 있다. 그래서 3분기 정도까지 생각했던 것들이 4분기로 좀 이연될 가능성도 있죠. 실적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출하량이 적어지면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출하량이 좀 적더라도 가격이 혹시 올라가면 매출이나 이익단은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디램 가격에 대한 부분도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어서 가격도 정상화되면서 올라가는 상승폭이 조금은 이연되고 뒤로 늦춰지는 부분이고 낸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금 키옥시라든지 일부 지금 글로벌 팹이 낸드 팹이 지금 좀 멈췄기 때문에 가격이 디램보다는 좀 먼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네. 그 폭이 어떨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보수적인 추정이고요. 당장 1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의 상승폭이 좀 이연되고 뒤로 좀 미뤄진다는 점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이후에는 하반기 이후에 전체적으로 좀 회복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반도체 주문 재고라든지 병목 현상이 좀 나아지면서 어느 정도 회복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괜찮아 보인다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상반기까지 좀 답답한 모습이 분명히 이뤄질 수 있고 또 네. 빠지는 부분은 어느 정도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그래도 하반기에 대한 경직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것에 대한 모멘텀은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시장은 계속 가두리에서 가둬놓고 지금 다른 중소형 주주에서 소부장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뭐 수익률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업체 사이클 관련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는 소부장 쪽에서 오히려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네.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방어적인 투자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도 함께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장의 대응법을 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천연가스 공모를 늦게 들어가신 분들, 오늘장에 이렇게 크게 흔들거리면서 어떡하지? 변동성을 기다릴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털고 나올까 이 고민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당장 이 구간에 어떤 대응이 최선일까요? 네, 뭐 사실 천연가스나 곡물 관련된 쪽은 저희도 추정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와 관련해서 원자재가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쟁 국면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사실은 좀 저희가 정말 모릅니다. 그렇죠, 저희도 정말 그렇죠. 모르고요. 지금 그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시장에 미치는 어떤 파괴력
이 영향력은 다소 좀 떨어집니다. 학습 효과가 있고요. 뭐 어디를 포격했다 했을 때도 최초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했지만 지금은 뭐 우크라이나가 최초로 러시아 반도를 지난 금요일인가요? 헬기 2대를 이제 띄워가지고 그쪽에다가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도 그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도 시장이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지금 전쟁과 관련된 이슈가 좀 무뎌진 건 맞는데 만약에 뭐 러시아가 지금 뭐 시장에서 뉴스가 나온 것은 5월 달에 뭐 승전 관련된 뭐 발표를 뭐 푸틴이 지금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갑자기 여기에서 뭐 생화학 무기를 쓴다거나 뭐 여러 가지 또 변수가 발생해 버리면 네. 또 시장이 또 다른 국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은 전쟁 국면에 따른 뉴스가 워낙 왔다 갔다 하고 움직임이 워낙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쟁을 언제 어떻게 끝낼 수 있을지는 저희도 알 수 없는 부분이라 굉장히 힘든 국면인데 다만 전쟁이 너무 이제 심하게 계속적으로 장기화되고 있으면 원자재 가격은 내려오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관련된 제재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연가스는 지금 뭐 루블화로 결제해라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밸브를 또 어느 정도 잠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기대면서 천연가스를 당장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LNG를 미국에서 갖고 온다고 하지만 유럽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좀 올라가는 국면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 대한 어떤 노출에 대한 여러 가지 변동성은 다소 좀 완화되고 있는 국면 때문에 치솟기보다는 조금 이제 누그러진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곡물은 세계 식량난 가중 때문에 아마 농기계나 이런 쪽으로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들은 올해 내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쳐다보겠습니다. 좀 선별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슈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원자재 가격은 고공행진 그랬기 때문에 실적에 부담을 안고 있는 건자재 인테리어 쪽인데요. 시멘트는 논외로하고 다만 정책적인 기대감도 몰리고 있거든요. 원자재 가격 부담 이슈를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정책 기대감을 봐야 되는지 헷갈립니다. 어디에 중심을 두면 좋을까요? 네, 뭐 건자재나 인테리어는 결국 이제 지금 윤 당선인이 이제 뭐 공급 위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완화. 근데 근본적인 뭐 세율이나 이런 것들을 건드리기에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다만 재건축 관련된 이슈도 구조 안전성을 50% 가중치에서 30% 낮추는 것은 국토부의 시행령으로 바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구조 안전성 부분을 50에서 30%만 낮춘다 하더라도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상당히 많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네. 기다리고 있는 단지들이 아마 하반기에는 굉장히 많은 단지들이 지금 그런 신청들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은 분양과 관련된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붐이 하반기 이후부터 기대감이 좀 실제로 물량 자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관련된 뭐 건자재나 이런 시멘트 관련해서 올라올 수 있는데 시멘트는 유연탄이 워낙 많이 올라서 지금 가격 전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유연탄 가격 상승 대비 실제 시멘트 가격 상승이 쉽지 않아 보이고 재고도 낮은 상태여서 실적으로 보면 상반기까지는 좋지 않을 거예요. 근데 네. 실적은 안 좋은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된다면 다소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뭐 한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NX 이런 종목들이 지금 건자재 가격 올린다 그러잖아요. 네네. 인테리어 가격. 그래서 그게 만약 가격 전가가 실제로 된다면 한샘이나 NX 이렇게 가격 전가가 된다면 주가 부분을 좀 견조하게 불황을 좀 뛰어넘으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 건자재 부분들도 기본적인 원자재 가격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가격 전가 충분히 이루어지느냐 이걸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키포인트들 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원픽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오늘 가격 전략 위주로 좀 간략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선정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뭐 농기계 관련된 네. TYM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국내 농기계 MS 2위 업체인데 1위 업체는 대동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네. 이 TYM은 MS 2위 업체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MS 4위 업체인 KM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아마 대동보다는 영업이익이 훨씬 더 높게 나오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네. 높고요. PER 부분으로 본다면 5배 정도 수준이고 최근에 물론 주가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가격 수준에서 바로 잡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만 눌림목 접근하시고요. 올해 실적 기준 5배가 PER 5배가 안 됩니다. 영업이익 750억 정도까지 추정이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경쟁사 아까 말씀드렸던 대동이 PER 7배, 지금 TYM 같은 경우는 PER 5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싸고요. 글로벌 지금 피어 그룹들은 12배 정도 받습니다. 농기계 업체들. 그래서 자율주행 농기계가 들어가면서 식량난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지금 농가구가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감소하고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효율성 문제라든지 자율주행 농기계가 수출 진행되면서 지금 북미라든지 캐나다, 중국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고 기관 외국 수급도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 실적이 올해 750억까지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목표가는 뭐 3,5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선절가는 1,9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부장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